고급 성수동 아파트 100억 넘는 거 현금 구매하시더라고요. 네, 뭐 100억이 아니라 200억짜리도 현금 구매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건물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건물주가 뭐 간물주고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돌았던 때가 3, 4년 전입니다. 그래서 다들 건물주가 꿈이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확실해. 야, 너 꿈이 뭐야? 저 건물주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떤 줄 아세요? 요즘 초등학생 애들, 야, 너네 뭐 꿈이 뭐야? 저요? 저 나인원 한남 사는 거요. 뭐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그 시대가 바라는 어떤 부자, 멋진 거 이런 게 건물주에서 약간 좀 그 아주 최고가 단지를 가지고 있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걸로 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 예전에는 건물도 사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좋은 집 하나 사가지고 여기서 내가 거주도 하면서 뭐 남들이 또 알아봐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겸사겸사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걸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 집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걸로 돈 안 벌어도 된다. 다만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가 더 중요하다. 그게 나한테는 또 도움이 된다. 라는 의미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비싸질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하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옆에랑 키 맞추기를 하게 됩니다. 키 맞추기. 근데 이 키 맞추기를 하기 전에 막 더 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투자적인 판단은 아닌 거죠. 투자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키 맞추기를 가게 됩니다. 그랜저가 가격이 비싸지면 다른 걸 사면 되는 거잖아. 난 어차피 차가 필요한 사람인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나는 그냥 이 그랜저 몇 년식이 너무 좋아. 이거를 사야 돼 나는. 이게 지금 뭐 전 세계에 몇 대밖에 없어. 나 이거 무조건 살 거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은 얘는 이제 더 이상 투자 가치를 따지지 않는 거죠. 그냥 뭐 전 세계에 뭐 30대밖에 없는 페라리, 뭐 전 세계에 5개밖에 없는 포르쉐, 뭐 이런 게 뭐 한정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가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고 그걸 사서 돈을 버는 이유는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공급은 전혀 안 되는 공급이 끊겨버리지만 수요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초고가 사치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조금 대단하세요, 뭐 멋지세요라는 얘기들을 바라는 사람들, 그런 부자들은 항상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더 웃돈 주고 야 그거 내가 살게. 나의 옛날 워너비였어. 나 돈 벌어가지고 이거 사는 게 내 꿈이었어.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그냥 내가 이걸 갖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요. 내가 이것 때문에 돈 벌었는데요. 이래버리면은 더 이상 그거는 이제 투자의 어떤 퍼센트나 이런 걸로 따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판은 언제 깨질까요? 그 초고가 주택, 하이엔드 주택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대단해요, 너무 멋있어요 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아니면 어떤 그런 좀 전반적인 어떤 여론 이런 게 무뎌지거나 이게 수요가 좀 분산되기 시작하면 저는 그런 게 좀 일부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당장에 지금 정책과 제도와 세금부터 뭐 지금 뭐 SNS의 뭐 어떤 이런 여론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은 그게 지금 쉽게 깨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는 건물주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압구정 현대 하나 가지고 있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같은 돈이면 저 압구정 현대 살래요. 근데 압구정 현대도 많이 비싸졌고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도 저 이거 살래요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왜냐면 그거는 누구나 다 알아주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건물주 해봐야 뭐 그거 누가 알아줘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약간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이 다가올수록 대출 받기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다른 때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겁니까? 뭐 대출 규제가 보통 이 추석쯤에 있습니다. 대출 규제라는 게 왜냐면은 이게 1년 농사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연초에는 보통 이제 뭐 모내기니까 이제 씨를 뿌리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연초니까 여유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어떤 계획한 플랜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한 3월 정도에 약간 조금 의심스러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조금 좀 가봅시다. 효과를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는 있는데 이게 6월, 7월, 8월 지나가지고 막 9월, 10월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적은 또 달성을 해야 돼.
대부분 다 이제 연간으로 뭘 다 따지기 때문에 성과를. 그러니까 이제 9월쯤 되면 이제 막 마음이 막 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거꾸로 은행들 입장에서는 영업을 한 해 잘했으면은 올해 실적 다 맞췄다 이런 데들도 있고 하면서 이제 대출 규제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가장 즉각적이고 확실한 규제 중에 하나예요. 집값이라는 것도 결국에 돈이기 때문에 돈줄을 끊는 게 최고죠. 돈줄을 잡아야지 어찌됐든 사람들을 멈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지 말라고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사라고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사람들이 사기로 마음 먹으면 금리가 올라도 사고 집값이 올라도 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심리가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정부가 이제 정책을 가지고 잘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을 넘어섰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수요를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책이 그럼 앞으로 영원히 갑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이 시장 분위기가 또 약간 좀 잠잠해지면 다시 또 약간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에 이런 것들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으로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구매자 기준에서 기존 전세 계약 승계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전세 대출 규제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은 9월 1일 전에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뭐 대출 규제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막판에 막 지금 계약서 쓰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급등 직후이기도 하고 뭐 거래량이 막 폭발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매도자들이 약간 좀 호가를 높게 부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조급한 마음에 가가지고 막 사면은 내가 이제 최고 호가를 찍고 그걸 이제 실거래가로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작정 가서 빨리 사세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공급이 되지 않으면 집값은 더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공급과 수요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을 이제 자극을 하겠죠. 근데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가격이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왜냐면은 결국에 대체제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신축이 좋아요. 신축은 좋고 구축은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조건 지하 주차장 있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신축이 뭐 같은 동네인데 신축만 예를 들어 막 한 3억이 올랐어요. 3억이 올랐는데 구축은 하나도 안 올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라면은 그래 그래도 신축이 좋지 하면서 신축을 사겠죠. 근데 여기서 또 올라가. 만약에 6억이 올랐어요. 신축은. 근데 구축은 그대로라고 칩시다. 극단적으로. 근데 같은 동네에 같은 평형대인데 뭐 약간의 좀 연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한쪽만 계속 올라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따져보는 거죠. 왜냐면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대체제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핸드폰을 좋아하는데 이 핸드폰이 막 너무 비싸. 갑자기 이 판매자가 막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불러. 나는 뭐 중국산 핸드폰 싫어하지만 예를 들어 이게 너무 싼 거죠, 상대적으로. 그럼 이거 사서 그냥 1, 2년 쓰다가 나중에 바꾸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부동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키 맞추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키 맞추기가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무한정 치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는 순간 대체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특정 모델이 뭐 갑자기 인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얘가 막 중고가가 막 갑자기 막 치솟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원래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그랜저를 사러 갔는데 그랜저가 갑자기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중고가가 막 갑자기 튀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차이 나면은 그래 이게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래 내가 그랜저 사러 왔는데 뭐 다른 거 살 수는 없지. 뭐 다른 회사 거는 사기 싫어하면서 그냥 이걸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격이 막 너무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야, 저 돈 주고 저걸 어떻게 사냐. 옆에 거 사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제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수요의 분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의한 수요 분산도 분명히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희 집은 키 맞추기가 안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키 맞추기의 현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선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부터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아주 최고 상급 지역들은 많이 올랐고 그리고 꽤 괜찮은 지역들도 야 제가 저 정도면 나도 이 정도는 가야지 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 옆에 지역들은 저희는 왜 안 와요? 막 이러고 있지만 시작이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퍼져 나갑니다. 대부분 저희 집은 전혀 미동도 없어요 하는 데들은 이게 대세 상승장 있죠. 몇 년 전처럼 막 대세 상승장이 와가지고 막 유동성이 막 폭발하고 막 정책이 막 규제 일변도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안 사면 안 돼 하는 그런 상황.
뭐 그런 상황까지 오면은 그때서야 이제 키 맞추기를 하러 갈 것이고 아직은 그렇게 대세 상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국지적인 상승과 하락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집은 아닌데요라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훨씬 많아요. 그럼 저희 집도 언젠가 오나요? 우리 집이 그래도 중상위권이면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집이 중하위권 이하다. 그러면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상황과 어떤 정책과 어떤 시황에서는요. 왜요? 4년 전, 5년 전엔 저희 집도 올랐었는데요. 네, 그때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보이거든요. 금리도 내려가, 막 정책도 똘똘한 한 채를 막 밀고 들어가.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도 뭐 돈도 많고 유동성은 막 넘쳐나니까 집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막 사고. 그러니까 규제를 막 하기 시작하죠. 여기를 아예 못 사게 하니까 옆 동네 사고, 옆 동네도 못 사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뭐 삼순이라도 사지, 뭐 법인으로도 사지 하면서 우리 집도 이제 차례가 온 거죠. 사람들이 계속 못 사게 규제를 막 하니까 우리 집까지 이 수요가 밀려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수요가 막 밀려오게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 실거주자들이 사는 판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실거주하기 너무 좋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거기 사는 분들은 다 우리 동네 좋은데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안 갈 건데 라는 느낌이 있는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분양가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네, 당분간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분양가는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평균 분양가를 얘기하는데 평균 분양가는 강남이 분양 많이 하면 올라가고요. 반대로 강남이 분양 안 하면 분양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값이 상승할 때도 강남이 분양 안 하면 분양가는 떨어졌었어요. 평균 분양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평당 분양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같은 지역 내에서 분양가의 상승을 봐야 될 텐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예전에 분양가를 막 규제하던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뭐 이런 걸 막 지정하면서 최대한 가격을 막 누르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은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분양가 규제가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훨씬 더 분양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공급도 되는 거죠. 지금 강남이 그래도 이렇게 뭐 공급도 하고 뭐 이렇게 분양도 하고 하는 것들은 로또 청약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분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아예 분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분양을 하려다가 멈추고 후분양으로 간 것들도 많고 이 분양가엔 나 절대 못 한다면서 사업이 멈췄던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게 무조건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떤 뭐 시대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막 밀어붙일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게 좋은 줄 알았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공급이 안 되네 하면서 지금 이런 또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있죠. 뭐 공급이 많든 공급이 적든 뭐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계속 공급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급이 끊기는 순간 꼭 그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가격의 어떤 급등, 급락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가능한 한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근데 우리 서울 쪽을 봤을 때는 서울 쪽은 확실히 공급이 정체된 기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노후화, 서울 아파트의 노후도가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부산, 대구 다음 정도로 아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어찌 보면 이 대도시에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의 건물 노후도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거꾸로 신축이 정말 부족하다는 것이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신축 선호도가 또 몰리는 것이고 거기에 똘똘한 한 채의 정책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난 신축인데 서울에 한 채를 살 거야. 한강뷰 아파트 사야지 하니까 이제 20억 하던 아파트가 50억이 되고 80억 하던 아파트가 200억이 되고 뭐 30억 하던 아파트가 60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저만 아는 건 아닐 것이고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아마 정치인들 뭐 경제학자들 다들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용인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은 이걸 용인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맞나 참 생각이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분산을 시켜야 될 텐데 이 분산시키는 게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무주택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도 DSR 20%대에서 매매 도전하는 게 맞을까요? 집이 있어야지 애도 낳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모두가 다 알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죠. 뭐냐면 집은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없는 거지 집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 이하기 때문에
뭐 집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웬만한 지역들은 이제 주택 보급률이 이제 세대수 대비 넘어요. 100% 넘기 때문에 집은 다 있어요. 그래서 집이 없어가지고 애를 못 낳는다라는 말은 정확한 건 아니고 애를 낳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집이 없어요라는 개념이겠죠. 근데 그 좋은 집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아주 주관적이고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평균이 너무 높아. 사실 그렇게 좋은 수준의 집을 국민 대다수한테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방법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왜 안 해주죠라고 말하면 답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평균의 기준도 조금 낮춰야 되고 그리고 너무 나쁜 집들도 최대한 빠르게 개발을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어줘야지만 그 중간 어느 정도에서 타협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너무 나쁜 집들이 다 한 채라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와서 들어와서 살기는 싫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주 좋은 입지에 아주 안 좋은 건물로서 경쟁력이 없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서울은 또 집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사람들은 기준은 높고 그러면 저는 이 정도는 돼야지 저는 여기서 애도 낳고 거주도 하고 살 건데요 라는 집들은 너무 적고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또 너무 비싸고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먼저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야 이게 나라냐 야 이 내가 서울에 번듯한 집 한 채 못 갖는 게 맞냐 맨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번듯한 집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은 아파트가 40%밖에 없고 서울은 노후도가 지금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 40%인 아파트 중에서 살만하다 싶은 아파트가 정말 적습니다. 그래도 제가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애도 낳고 하려면 이 정도 집은 돼야죠라고 보여주는 그 가상의 사진 있죠? 그 사진에 있는 집. 그 집은 상위 20%의 집이에요. 상위 20%라는 얘기는 내가 자산과 소득이 상위 20%면 그런 집을 갈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위 20%가 아니라 중위권, 중하위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집은 그 순위로만 보면은 막 썩음썩음한 빌라 같은 거예요. 순위로 봤을 땐. 그러니까 도저히 못 가겠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집값을 낮춰줘라가 아니라 이런 집들을 좀 빨리 개발을 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집으로 바꿔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구가 줄든 뭐 인구가 감소하든 인구가 감소하는 것만큼 집도 낡아지고 집도 망가져요.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제 반지하 같은 것들을 많이 지었었는데 지금은 안 짓죠. 이 시대에 따라서 집의 어떤 그 퀄리티, 최소한의 기준들도 점점 막 높아지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집을 계속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비아파트도 공급이 안 되고 그거 하나 지으려니까 공사비도 막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고 그러니까 썩음썩음한 집에서 살든지 아니면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지어야 되는데 그거 지어줄 사람도 없고 그거 사줄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은 낡은 집을 우리가 그냥 감내하고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거든.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냥 뭐 낡은 집 살아도 되죠. 안 돼.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교를 좀 많이 하는 나라고 내가 못 살더라도 얘보다는 잘 살아야 돼.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야 걔가 뭘 했다고 그렇게 돈을 벌어? 막 이런 거가 많은 약간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좋은데 살 바에는 안 살고 말지. 이런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해결이 안 돼요. 진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라 공급으로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죠. 빌라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아파트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결국에 집 개수를 늘린다기보다는 집의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 강북에 뭐 특정 지역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값이 조금 싸다고 하는 아파트인데 좀 싸요. 그런 동네에 가면 그 옆에 빌라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빌라촌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서울은 빌라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주택이에요. 한 채씩은 있어. 근데 그것도 다 주인들은 다 있죠. 근데 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냐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집이 아마 서울 기준으로 한 20%는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일반적인 30, 40대 분들이 애를 키우면서 여기서 어떻게 살지? 라는 집이 서울의 한 20% 이상은 된다. 근데 그런 집들도 다 한 채거든요. 그럼 그거를 내비둔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 거 아니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빨리 개발을 해서 어차피 아파트를 지을 정도의 사업성은 안 나온다면 어떻게든 빌라를 짓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보다는 퀄리티를 끌어올려줘야지만 그래 이 정도면 살 수 있지 하면서 사람들이 슬슬 들어가면 아파트 쏠림, 신축 쏠림 이런 것들도 조금 분산이 되는 거죠. 가격을 잡는다기보다는 수요를 분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수요 분산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라고 좀 봐요. 굳이 돈이 없는데 월세살이 하면서 서울 가는 건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수에 맞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어쨌든 서울에 직장이 많아요. 서울에 직장이 많고 그리고 이제 지방보다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의 기준이 사실 엄청 높죠. 우리는 엄청 높아요. 약간 그 진짜 사무직에 뭔가 좀 이렇게 명찰 메고 딱 이러면서 컴퓨터로 일을 하는 근데 나름 연봉도 괜찮고 연봉 상승률도 괜찮고 복지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일자리가 사실 되게 없거든요. 없고 그리고 그런 게 그나마 있는 게 또 서울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오는 거지 왜 굳이 그렇게 욕심 부려가지고 서울 가죠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지방 가서도 그러면 좋은 직장 있고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올라오시는 거고 그게 올라오고 싶어서 오는 건 아니죠. 그 다큐멘터리의 그 통계 같은 것들을 보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뭐 20대 뭐 지금 10대, 20대, 뭐 30대 초반 정도 되시는 지방에서 출생해서 지방에서 학교를 나오고 했던 분들이 그 고향을 떠나고 싶어서 온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대부분은 직장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학교 때문에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지 그 내 고향에 좋은 직장이 있다면 그리고 그 좋은 직장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뭐 정말 서울만큼은 뭐 아니더라도 뭐 상대적으로 집값도 싸고 생활비도 싸니까 그 정도 차이 정도만으로도 안정적인 직장이 이제 내 고향에 있다면 안 가겠다. 서울 안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직장이 지방에 생기기가 참 어려운 지금 사회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또 안 생기고. 그러니까 또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직원을 뽑으려고 보면 지방 가면 안 뽑힌다는 거예요. 왜? 좋은 사람들 다 서울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지방으로 못 내려가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추석 때 사람들 모여가지고 폭동 일어나기 전에 정책 내놓아야 됩니다. 이게 참 추석이라는 게 이 시즌인 게 참 뭐랄까 이게 참 오묘합니다. 왜냐면 이제 추석 이후에 바로 또 이사 시즌이 또 이어지니까 보통은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어쨌든 모이잖아요. 여전히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사촌 친척들끼리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집값 얘기밖에 없어. 집 얘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부동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서울은 어때? 뭐 세종시는 어때? 뭐 세종시 뭐 지금 전세 뭐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 동네요? 저희 동네 지금 완전 불장이에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집값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이거는 그냥 남의 얘기다라고 하다가 오랜만에 만난 그 친척네 집이 뭐 몇 억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분노도 생기고 이게 뭐냐 하면서 막 그때서 이제 알아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항상 추석 시즌 이후에 또 이사 시즌이 딱 겹치면서 그때 이제 막 전세가 이제 한쪽으로 막 수요가 쏠리다가 이제 언론에서 막 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막 그 대책이 나오고 이게 거의 뭐 반복돼 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